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수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9일 상승 출발했던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FOMC 의사록 내용에 주시를 하면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연준에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자 다소 실망하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가 또 된 건 애플이었죠. 시장의 초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애플이 미국 상장 기업 중 최초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약 2년 만에 시총이 2배 늘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주식 분할을 결정하면서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타겟은 온라인 사업 성장에 힘입어서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로우스 역시 지난 2분기 온라인 매출이 135%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감 이후에 나온 발표인데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사업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런 기업들의 호실적 함께 나왔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장에서는 FOMC 의사록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연준에서는 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자 실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지난 7월에 FOMC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들은 미국의 경제 활동이 3, 4월 급격한 하락에 비해서 5, 6월에는 회복을 했지만 분기별로 살펴보면 2분기 GDP가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금리 정책 포워드 가이던스의 경우에는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이 됐고 아직 기준 선정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어느 시점엔가는 더 명확하게 발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막판에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0.3% 빠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초반에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이제 막판에 0.6% 가까이 빠졌는데요. 11,146%의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44% 하락했고요. 3,374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증시는 초반에는 강했지만 막판에 좀 힘을 내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말씀해 주셨듯이 초반과 중후반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 시총이 처음으로 2조 달러를 좀 돌파를 했고 그러면서 전일 이 증시 자체도 신고점 돌파에 대한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물론 FOMC 의사록 공개를 좀 기다리면서 관망 심리가 있기는 했지만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FOMC 의사록 공개 직후에 이제 주요 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분위기도 완전히 좀 반전됐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이유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준이 코로나19의 피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본 점, 즉 경기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봤다는 해석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미국의 소비 반등이 기대 이상이라고 표현한 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의 완화 시그널로 좀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채금리 상한선 도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 등이 결국은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증시 하락과 그리고 이 금값 하락 그리고 달러와 강세를 좀 야기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연준이 급격한 통화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막판에 좀 더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금값이 다시 한번 2,000달러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준의 의사록 공개가 된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했고요. 이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이 다시 한번 하락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국제 금값은 3.9%나 크게 내렸습니다. 1934.4달러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달러 인덱스가 그러면 얼마나 반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움직임 갖고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가치의 약세, 달러 약세가 멈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도 꽤 큰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부터 이 달러 인덱스는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은 지난 밤 사이 0.8% 상승해서 93까지 올라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WTI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주 크게 내린 건 아니고요. 원유 재고가 발표됐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고 160만 배를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정도로 감소했으면 사실 유가가 상승해도 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유가는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WTI 가격은 0.2% 하락해서 42.7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인데요.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금리가 올랐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폭 올라서 0.683%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최근에 외환 시장의 흐름을 좀 감안한다면은 의아한 분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가 올해도 미국 달러화가 최고의 안전자산이다라고 꼽은 그런 분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18일 화요일에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본의 엔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도 물론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그 격동기가 나타난다면은 달러화가 답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계속된 위험자산 선호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에 92.477까지 그러니까 2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모건 스탠리는 미국의 이 금리 하락세를 좀 감안을 한다면은 달러화가 결국은 캐리 트레이드용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한다면은 이자가 낮은 달러나 엔 등의 통화를 좀 빌려서 고이율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반대도 성립하는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은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유지될 것으로 봤고요.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당분간 약세 전망은 또 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부양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달러가 시장에 풀리는 양도 많아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달러의 뭐 가치는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에 대한 매력을 유지하는 전망은 다소 의외입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 보면은 코로나19 여파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부양 기조도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에 추가 부양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증시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분석이 좀 의아하다라는 해석도 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에 어떻게 좀 해석을 할 것이냐. 당분간 위험자산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 불안이 야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달러에 대한 매력이 재부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정치권의 교착 상태 그리고 대선의 그 우편 투표와 관련한 잡음이 있기 때문에 달러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또 달러의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반하는 의견을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이날만큼은 달러와 강세 전환의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 달러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모처럼 만에 좀 반등을 했죠. 상승세로 물론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FOMC 의사록 공개 후에 상승폭을 굉장히 좀 확대하는 움직임이 오늘 나와줬는데요. 시킹알파라는 투자정보 미디어에서는 예상 대비해서 미국의 이 소비 지출 반등이 서프라이즈였다라는 이 연준 위원들의 반응이 달러 강세를 좀 야기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의사록을 좀 직접 보면은 이 미국의 가계 지출이 감소분의 약한 절반 정도를 회복한 듯하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이 경기 낙관론이 결국은 통화 완화 정책에 좀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외환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을 연준이 또 경계를 했기 때문에 당장 이 달러와의 추세 전환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발표됐던 연준의 의사록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진행됐던 FOMC 회의 결과의 의사록인데요. 이 내용에서 미국 연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타격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내용도 실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사실 시장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수익률 곡선 관리 혹은 뭐 일드 캡, 국채금리 상한선 도입 뭐 다 같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과연 도입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미치면서 의사록 공개 이후에 시장이 하락으로 반전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연준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0에서 0.25%입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벤트가 사라지고 연준의 고용과 물가 목표치에 다다를 때까지 제로 금리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기존에 우리가 알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시장에서 약간은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채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 많은 분들께서 뭐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미국 행정부가 어떤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돈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금리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자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뭐 30년물을 만약 한다면 무이자로 30년물의 돈을 끌어다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손쉽게 돈을 쓸 수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이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의 이자가 높아지지 않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국채 수익률 곡선 관리 혹은 일드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현재 연방 정부의 부채가 26조 6천억 달러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3조 달러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금리 기조라서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향후에 돈을 더 쓰거나 아니면 지금 들고 있는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금리가 조금만 높아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이자 부담은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을 관리해야 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의사록에서는 현 시장 환경에서 수익률 곡선 관리는 제한적인 이득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장기 금리는 이미 저금리 상태이고 그리고 단기 금리도 저금리 상태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팀장님, 이번 발표가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은 하락 반전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다소 좀 부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직접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좀 시사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시장의 어떤 좀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실망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경기 반등이 고무적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연준 위원들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도 계속하겠다. 다만 일드 커브 같은 그런 좀 극단적인 정책까지는 안 쓰겠다.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다만 이 같은 내러티브만으로, 즉 연준이 어떤 정책을 하고 말고는 직접 발표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내러티브 변화를 함으로써 어떤 실질 금리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간의 그런 헤게모니 싸움에서 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좀 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요. 이 파이퍼 샌들러의 상임 기술 분석가인 크레이그 존슨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사실 오늘도 S&P 500 지수는 장중에 3,399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초 올 연말에 S&P 500 지수가 3,600까지 오를 것으로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3,600은 이제는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이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연준이 부양책을 내놓게 된다면 여기에 힘입어서 지수는 더 큰 상승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또한 원유와 금속 산업의 흐름을 봤을 때 이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만간 추가 부양책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는 시장의
국내 또 선행 지표들이 생각보다 매우 잘 나오고 있고 경제 회복을 증명해주고 있다면서 연준이 계속해서 어커머레이티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순환매 장세가 예상돼 시장은 아웃퍼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면의 일각에서는 주요 지수들의 최고치 경신을 두고 증시와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빅테크들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의 최고치 경신을 견인했다는 겁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S&P 500 소속 기업 중 40% 이상의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코로나19 이후겠죠.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계론을 제기하기도 해서 과연 이 지수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에 대한 전망 이런 가운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은 월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우호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에서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3,000에서 3,6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8월 17일 기준으로 CNBC가 집계한 바에 좀 따르더라도 CFRA라든지 그리고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도 현재 수준 대비해서 연말까지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날 좀 흐름에서도 나타났듯이요. 저항선을 좀 돌파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 욕구를 좀 자극하는 이슈가 나왔을 때는 또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BMO 같은 기관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점 돌파 후에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현금 상황과 여객 수요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타깃이 온라인 매출 3배 급증을 밝혔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서 이날 주가는 12% 급등했습니다. 애플이 미국 상장기업 최초로 시총 2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항공주인데요. 팀장님,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국 항공주를 저가 매수한 분들 많을 텐데 좀 좋은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좋은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8월과 9월에 항공편 예약 수요가 개선됐다라고 밝히면서 자사의 현금 상황과 그리고 여객 수요와 관련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측은 이 예약 트렌드 개선세가 7월에는 좀 정체를 보였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재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좀 부정적인 압박을 받았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이에 7월에 일평균 현금 소진이 1,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요. 하지만은 전망 대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양호한 1,700만 달러로 이 수치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전체를 봤을 때는 현금 소진 가이던스를 2,3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8월에 매출 감소폭 전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70에서 80% 감소할 걸로 전망했던 것을 70에서 75% 감소할 것으로 그래도 조금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측은 또 다른 곳에서 현금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 또한 덧붙였습니다. 짧게 말하면 덜 안 좋아졌다 정도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주들이 덕분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잉도 이날 좀 좋은 소식을 알렸죠. 맞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도 특히 좀 간만에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만 하더라도 보잉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2차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737 맥스 항공기의 주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엔터에어라는 항공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2기를 좀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차후에 2기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 실행 시에는 그 당사가 보유한 737 맥스 항공기는 총 10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보잉 같은 경우에는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주문 취소만 해도 398건에 달했죠. 그리고 타 모델로 주문을 변경한 사례까지 합산했을 경우에는 무려 416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신규 주문을 받은 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더디지만은 항공업황의 개선세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입증을 했습니다.
네,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보잉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날 항공주들의 흐름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로이터에서도 영국의 대표적인 이 공항이죠. 히드로 공항에서의 여객 수요 반등세가 더디다라는 전망을 최근에 내놓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16일에 이 86만 3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3월 이후에 최대치를 찍었던 미국 내 공항 이 보안 검색 인원수 같은 경우에도 8월 18일에 다시 한번 56만 8천 명으로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수준도 25% 수준까지 다시 한번 좀 떨어졌습니다. 즉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한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여전히 여객 수요는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3분기에 그 회사가 제공하는 좌석, 그러니까 캐패시티에 대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를 점쳤던 것을 이것을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5%로 또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적을 발표한 타겟입니다. 타겟이 온라인 매출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덕분에 주가는 12% 넘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됐죠. 지난 화요일에는 월마트가 온라인 매출이 2배나 늘었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지난 밤 사이에는 타겟이 온라인 매출이 195%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195%면 이제 온라인 매출은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표현을 하게 되죠. 최근 그 팬데믹 이전부터 온라인으로 전환을 잘한 기업들은 살아남고 또 온라인 전환에 실패한 기업들, 뭐 백화점과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파산 보호 신청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온라인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수명이 또 좌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겟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좀 성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타겟의 CEO인 이 브라이언 코넬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가득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최고 재무 책임자인 마이클 피델릭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 또 정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축약하자면 이번 실적은 좋았지만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보면은 소매업체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타겟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월마트라든지 콜스 등 기업들도 지나간 일은 정부 지원 덕에 좀 좋았지만은 향후는 불확실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차이 같은 경우에는 타겟도 이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일부 불안감은 물론 노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분기의 모멘텀이 당분기에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이미 매출 호조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어요. normalize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반해서 타겟 같은 경우에는 8월에도 동일 매장 매출이 두 자릿수 초반대 플러스를 좀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의 그 균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 이른바 옴니 채널 이니셔티브가 인상적인 디지털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난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와 그 반응이 다른 이유로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날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소식이죠. 애플이 미국 상장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장 초반에 주당 467.84달러까지 올랐는데 시가총액 2조 달러에 해당하는 467.77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빠진 모습인데요. 현재는 464.4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기록했던 이 올해 저점 대비해서는 약 5개월 만에 2배 이상 급등한 이 애플. 지난 2018년 8월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2년 만에 이것의 2배 규모인 2조 달러를 달성한 것입니다. 최근에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애플의 사업 구조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이 회복력이 강하다는 점도 증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애플이 또 3조 달러를 돌파하려면 어떤 분석들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외신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 주당 701.65달러로 올라야 하는데 단기간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는 그런 분석과 함께 이 애플의 5G 폰이 핵심적인 이 3조 달러 돌파 요인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문을 열었고 조만간 다른 기술 기업들도 속속 합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요, 애플이 앱스토어 사업에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의회와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에픽 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을 연방 법원에 제소를 하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시장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지만 과연 애플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애플의 시총 2조 달러 돌파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어떤 미국 기업의 위상을 입증을 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그 규모와 스케일에 좀 위상을 입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에 대한 기대감을 또 고조시키는 이벤트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단기간 내에 이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은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가는데도 2년밖에 안 걸렸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언제든지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마일스톤이 또 여겨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주가 상승 속도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좀 부상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애플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가 427.87달러입니다. 현재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8% 정도를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가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애플의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가 이 정도 괴리를 보였던 적이 또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플의 밸류에이션 수준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좀 확장돼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또 논란은 계속해서 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모두 다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